저는 이동욱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고 35년째 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몸이 일어나죠.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고 저는 조용히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해요. 자고지로 향하는 길은 이제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치고 가로등만이 어둠 속을 밝히고 있었어요. 자고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버스 점검이죠. 타이어 상태는 어떤지, 브레이크는 정상인지, 엔진 오일은 충분한지, 35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던 비결이 바로 이런 꼼꼼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고 신중하다고 하지만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첫 차 시간이 되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대시보드 위에는 아내와 아들 민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어요. 민재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사진인데 벌써 10몇 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검사가 되어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주는 효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문자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곤 하죠. 첫 승객이 올라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타시는 일인데 할머니였어요. 기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르신도 일찍 일어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시장까지요. 오늘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 좀 사려고 해서. 아, 그러세요. 편히 앉으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 하루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평범한 버스기사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제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럴까요? 40년 전 25살이던 제게 일어난 그 일만 아니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 담겨 있죠. 복권 당첨 증명서와 그 돈으로 조금씩 사들인 부동산 관련 서류들. 당시에는 큰 돈이었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달리 볼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성실한 버스기사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첨금은 조심스럽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관리했고 가족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동욱이 형은 정말 대단해. 35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후배 기사 영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심히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승객들의 생명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영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하려고만 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죠. 오후 운행을 시작하면서 요즘 도시에 부는 변화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곳곳에서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버스 노선도 조만간 바뀐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다져온 이 길들이 언젠가는 모습을 바꾸겠죠. 하지만 변화가 무섭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면 되니까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정리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하루 일과의 마무리죠. 오늘도 별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안에 숨겨진 저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때로는 신기하게 느껴져요. 언젠가는 이 비밀을 가족들과 나눌 날이 올까요? 요즘 들어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건 재개발과 노선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동욱이 형, 들었어요? 우리 노선이 완전히 바뀐다던데. 영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대답했지만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운행해온 노선들이 바뀐다는 건 큰 변화니까요.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앞에 서서 말했죠. 앞으로 우리 회사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소장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교통 시스템 도입을 위해 외부 업체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선배 기사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곧 공지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운행하게 될 겁니다. 명쾌한 답변이 아니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변화는 좋지만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우려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그 외부 업체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온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트랜스포트의 대표 최인혁입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불편했어요. 인사는 했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존중보다는 업무적인 냉담함이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에요.
최인혁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기존의 운행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표부터 노선, 심지어 기사들의 근무 패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기존에 일하시던 기사분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최인혁이 저를 쳐다보더니 씩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소중한 경험이시겠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보다는 데이터와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더 정확해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35년의 경험을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표현하다니.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니까요. 앞으로 저희 지시에 따라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시스템의 지시를 우선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젊은 사람, 뭔가 믿음이 안 가. 그러게 말이야.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나이는 어린데 말하는 게 참 건방져. 모두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회사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따라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모든 걸 바꾸겠다고 해. 어떤 사람인데? 젊은 CEO인데 좀 거만해 보여. 우리 같은 기사들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알 텐데, 뭐 그리 걱정해. 그래도 뭔가 불안해. 젊은 사람들 세상이라고들 하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당신의 경험과 성실함이 더 귀중한 거야. 아내의 위로가 마음을 조금 달래주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부터 새로운 지시사항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운행 시간표가 바뀌고 정류장 순서도 조정되었어요. 심지어 승객들에게 하는 안내방송까지 정해진 멘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니 쉽지 않았어요. 가끔 실수를 하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감시받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최인혁이 직접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제가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오늘 운행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운행 내내 저를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교통체증이 심해서 평소보다 운행 시간이 늦어졌어요. 승객들도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끝내고 차고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나니 몸이 많이 피곤했죠. 그런데 평소에는 한산한 정류장에 사람 하나가 서 있더군요. 가까이 가서 보니 최인혁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버스를 세우자 최인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성큼성큼 올라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동욱 기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오늘 운행 보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문제가 있네요. 갑작스러운 지적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시간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셨어요. 총 3번이나 지연되었고, 특히 오후 운행에서는 10분이나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교통이 특히 복잡해서 어쩔 수 없이 변명하지 마세요. 최인혁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희가 도입한 시스템은 정확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나 상황을 핑계로 시간표를 어기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져요. 하지만 교통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안전이요. 최인혁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똑같은 일만 해온 사람이 무슨 안전을 말해요. 시대는 변했어요. 이제는 효율성이 더 중요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승객들의 안전을 지켜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앞으로는 시간표를 정확히 지켜주세요. 못 지킬 거면 다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라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잘 아시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죠. 버스 안에는 아직 몇 명의 승객이 남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승객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됐네요. 참, 내일부터는 새벽 5시 첫차 전에 미리 와서 차량 점검도 더 꼼꼼히 해주세요. 지금처럼 대충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대충 한다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와서 꼼꼼히 차량을 점검하는 제게 이런 말을 하다니. 억울했지만 말대꾸할 수 없었어요. 최인혁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남은 승객 중 한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동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저런 애들이 많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승객의 위로가 마음을 조금 달래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내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또 뭔 일 있었지?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 나이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아내도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참고 견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오랫동안 뒤척였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최인혁과의 첫 충돌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매일 운행 보고서를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를 받아야 했고, 조금이라도 지시사항을 어기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휴게실에서 만나면 불만이 터져나왔죠. 동욱이 형, 이제 정말 숨 막혀 죽겠어. 매일 감시받는 기분이야.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저 젊은 놈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불만을 토로한들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철저한 관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재개발 현장을 지나는 구간에서 일이 터졌어요. 공사로 인해 도로 한쪽이 막혀 있어서 차선이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앞에서 사고가 난 건지 차들이 서서히 막히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의 승객들도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기사님, 언제쯤 도착해요? 죄송합니다.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아서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백미러로 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버스 바로 뒤에서 계속 경적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잠깐 후 그 차가 버스를 추월해서 앞으로 나가더니 갑자기 버스 앞을 가로막았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차들도 연쇄적으로 급정거했죠.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인혁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화가 난 표정으로 버스 쪽으로 걸어왔어요.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래? 완전 위험한 행동이네. 최인혁이 버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성큼 올라와서 소리쳤어요. 이동욱,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승객들이 모두 놀라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아이를 데리고 탄 젊은 엄마는 무서워하며 아이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차가 갑자기 기어들어서 변명하지 마. 당신 같은 늙은 기사가 뭘 할 수 있겠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승객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승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조심스럽게 항의했지만 최인혁의 화는 더욱 커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순간 균형을 잃고 운전석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뒤에 있던 승객 한 분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일 그만둬야 해.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가 뭘 안다고. 최인혁이 계속 소리치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이 넘어지면서 내용물들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전 몇 개, 볼펜,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40년 전 복권 당첨 증명서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최인혁이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야, 이 낡은 서류들 정말 한심하네. 이런 걸 왜 들고 다녀?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으면서 최인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다행히 봉투 안의 내용까지는 자세히 보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죄야? 기사님한테 왜 이래? 너무하잖아. 빨리 내려. 무서워 죽겠네. 최인혁도 승객들의 반응을 보고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 내 참을성도 한계가 있어. 또 이런 식으로 운행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버스에서 내려갔습니다. 승용차에 올라타서는 급하게 사라졌어요. 버스 안이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승객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아니에요. 기사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너무 심했어.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마음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운행을 재개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어깨도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35년 동안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는 별일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 어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제 기색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잠자리에서 계속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서류가 떨어졌던 순간이 자꾸 생각났어요. 만약 최인혁이 그 내용을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이 밝혀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쁜 검사 업무로 자주 못 오는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나타났어요. 아내가 반갑게 맞았지만 민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지내고 있지. 갑자기 웬일로? 민재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검사로 일하다 보니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해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피곤해 보이시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겠냐? 나이가 드니까 쉽게 피곤해지는 거지.
하지만 민재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내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말해. 민재가 걱정하잖아. 결국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CEO가 와서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부터 며칠 전 있었던 충돌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민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최인혁이 저를 밀쳤다는 부분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응.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 나이에 다른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생계를 위해서라도 참고 견뎌야지. 말도 안 돼요. 민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오셨는데. 민재야, 세상이 그런 거다. 젊은 사람들 세상이고 나 같은 늙은이는 뭘 해봤자 소용없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경험과 성실함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민재가 앞뒤로 걸어다니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의 민재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민재야, 괜히 너까지 피해보지 마라. 아버지 일에 휘말릴 필요 없어. 피해가 아니에요.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민재가 제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묵묵히 일했지만 오늘은 그분의 정의가 우리 사회를 바꿀 거예요. 제가 검사잖아요. 이런 부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민재의 눈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겠니? 증거도 없고. 증거는 제가 찾아보겠어요. 최인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볼게요. 며칠 후 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뭔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최인혁에 대해 예비 조사를 해봤는데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민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과거에 여러 차례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버스 노선 재편 사업도 문제가 많아요. 공공교통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민재가 지도를 펼쳐서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인혁이 미리 특정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해놓고 그 지역으로 버스 노선을 변경하려고 해요. 그러면 교통 접근성이 좋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런 일이 가능해? 불법은 아니지만 공공교통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 같은 기사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고요. 민재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분들도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증거를 더 수집해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릴 예정이고요.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참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민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한 부당함에 이렇게 분노하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나서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민재야, 고맙다. 아버지가 너를 잘못 키웠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줘서 정말 자랑스러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민재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버지, 최인혁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했어요. 민재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큰 사기꾼이에요.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여러 차례 기소된 적이 있고 지금도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서류를 넘겨가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최인혁의 과거 전력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버스 노선 재편 사업도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법이었어요. 이미 그 지역 부동산 여러 개를 저가에 매입해둔 상태거든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투기를 한 거죠. 완전히 불법이에요. 민재가 계속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조사하다가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뭔데?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것도 최인혁이 노리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날까봐 걱정되었어요. 민재가 등기부등본 여러 장을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다 아버지 소유예요. 강남구 아파트 2채, 종로구 상가 건물, 성북구 다가구 주택까지.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싶어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야, 아내야, 사실 아버지에게는 오랫동안 숨겨둔 이야기가 있다.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어요. 아버지가 25살 때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어. 민재와 아내가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첨금이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지. 조금씩 부동산에 투자해서 조심스럽게 관리해왔어. 복권 당첨 증명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서류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달리 볼까봐 걱정이었어.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버스기사로 살기로 한 거야. 복권 돈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했지. 여보, 그런 큰 비밀을 혼자서. 미안해.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때가 없었어. 민재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해요. 40년 전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셨다니.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민재가 지도와 등기부등본을 나란히 놓고 설명했습니다. 최인혁이 버스 노선을 변경하려는 지역에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여러 개 있어요. 만약 노선이 바뀌면 이 부동산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그러면 최인혁은 아버지가 그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단순한 버스기사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최인혁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거예요. 민재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에 계세요. 최인혁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최인혁의 부당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니까요. 민재야,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물론이에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더욱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그리고 최인혁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계시거든요. 민재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동욱 씨시죠? 최인혁 관련 사건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긴장되었지만 민재가 함께 가줘서 든든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사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인혁에 대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이동욱 씨 것만이 아니라 다른 버스기사분들과 직원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당한 일들을 차근차근 진술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들을 모두 상세히 설명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최인혁이 긴급 체포됐어요. 민재가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와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 혐의도 추가됐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젊은 스타트업 CEO가 공공교통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직장 내 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들렸어요. 최인혁 씨는 버스 노선 변경 정보를 미리 입수해 해당 지역 부동산을 대량 매입한 후 노선 변경을 추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버스 기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는 최인혁이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이동욱 기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보호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료 기사들도 저를 영웅처럼 대해주었어요. 동욱이 형,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참아 못한 일을 해내셨네요. 별거 아니야.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지.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한 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저를 법정에 데려갔어요. 아버지, 증언만 차분히 해주시면 돼요. 증인석에 서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최인혁이 저에게 했던 폭언과 폭행,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들을 모두 말했어요. 최인혁은 피고인석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표정이 절망적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기사들과 회사 직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랐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인혁은 사기,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부당 이득금 5억 원을 환수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지, 정의가 승리했어요. 정말 고마워. 민재야, 너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평범한 버스기사가 젊은 CEO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승리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인터뷰 요청도 여러 건 들어왔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너무 유명해지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재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민재야, 아내야, 아버지가 결심한 게 있어. 무슨 결심이세요? 그동안 모아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 민재와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사들이나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사들을 돕고 싶거든. 아버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창업할 때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싶어. 최인혁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말이야.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욱 기사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요. 나이나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돈이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평생 성실히 일하며 남을 돕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같은 처지의 교통 종사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제가 설립한 희망나눔 교통인 지원재단의 개소식이 있었어요. 민재와 아내 그리고 동료들이 모두 참석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개소식 인사말에서 말했어요. 가족의 사랑과 동료들의 믿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음이 벅찼어요. 이제 저는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운전석에 앉으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의 힘이 될 수 있다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승객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제 이야기를 알게 된 분들이 종종 말을 걸어와요. 기사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세요. 이럴 때면 마음이 뿌듯하지만 동시에 겸손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평범한 버스기사일 뿐이니까요. 재단 일도 보람찹니다. 매주 한 번씩 재단 사무실에 가서 직접 업무를 확인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통 종사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이사님, 이번 달에 지원받을 분들 명단입니다. 재단 직원이 서류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어요. 모두 몇 분이에요? 총 20분입니다.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택시기사나 화물차 운전사들이고 자녀 교육비로 고민인 분들도 계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겪어봤던 어려움들이거든요. 하지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민재도 자주 재단 일을 도와줍니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상담을 해주기도 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다는 거니? 진정한 정의가 뭔지, 그리고 나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도 깨달았고요. 아내도 재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급식 지원 사업을 제안해서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마운 편지가 많이 왔어요. 어떤 내용들이에요?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감사 인사를 보낸 편지도 있고, 창업 교육을 받고 성공한 분이 보낸 편지도 있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껴요. 요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인사도 달라졌습니다. 단골 승객들은 물론이고 처음 보는 분들도 종종 고개를 숙여 인사해 주세요. 기사님, 항상 존경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존경이 부담스럽기보다는 더 잘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을 줘요. 서랍에 보관했던 그 낡은 서류들을 가끔 다시 꺼내서 봅니다. 40년 전의 복권 당첨 증명서와 부동산 관련 서류들. 그때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아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많은 돈을 기부해버려서. 아내가 가끔 물어봅니다.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아, 왜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얻었거든요. 자부심, 존경, 그리고 진정한 보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 같은 훌륭한 아들을 둔 것이 가장 큰 재산이죠. 민재는 이제 더욱 의미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늘렸고 부정부패 척결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요. 민재야,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야. 그걸 잘 이어받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전국의 교통 종사자들이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꿈을 꾸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절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버스 운전대를 잡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35년 전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평범한 버스기사의 삶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줄 말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샵 35년 버스기사 이동욱의 이야기